뉴스 속으로. 한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킴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넥타이가 북한 인공기라는 공화당 측 공격에 대해서 대표적인 외국인 혐오증인 제노포비아 전략이다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어제 플로리다주를 찾아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히스패닉 이민자들 앞에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을 해야 하며 미국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IT 이주민들이 이웃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단지 언론엔 보도된 내용을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주에서 한인으로 사상 첫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어제 자신의 넥타이가 북한 인공기다라는 공화당 측 공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네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외국인 혐오증, 즉 제노포비아라고 그 앤디 김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것이 최근에 김 의원이 경쟁 상대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와 TV 토론을 가졌는데요. 이때 착용한 넥타이가 그 시발이 되었습니다. 넥타이 한가운데에 들어간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줄무늬가 그 공화당 측 대의원이 인공기 북한의 깃발로 착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째서 북한 깃발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냐, 과연 앤디 김이 미국이란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이 끝난 뒤에 앤디 김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에 대한 내 충성심을 의심하는 역겨운 공격을 비난한다. 그리고 경쟁자인 바쇼에 대해서도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온 데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차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가 완벽한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서러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교도 팜스프링스에서 다니다가 그 2년 정도 다니다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 대학으로 옮겨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앤디 김 후보의 부인은 중국계입니다. 이민 1세대 가정에서 태어났고 국무부 상원 외교위원회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일을 했던 외교 안보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리고 앤디 김 의원은 2018년에 하원에 입성을 해서 지금까지 3번 연속 당선이 됐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해서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로즈 장학금까지 수령을 한 엘리트였는데, 단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국무부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인이기 때문에 한반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그런 굴욕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민간 고문으로까지 일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무례함을 느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처음으로 출마했을 때 상대방 후보가 자신을 향해서 앤디 김은 우리 가운데 중 하나가 아니다. He is not one of us. 이렇게 비판한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낸 일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그 아시안에 대한 증오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그때 많이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후회가 들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후보들이 각각 취약한 유권자의 층들을 대상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유권자 그룹을 대상으로 막판 지지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보수층,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히스패닉계와 여성 표심 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보수 성향 팍스뉴스가 내보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 바이든 전임자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과의 차별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또 이민,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다. 국경 그 지금 엉망이 돼 있고 이민 문제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과장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의 보수 강세 지역인 벅스 카운티에서 자신을 지지한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칭하고 있죠. 공화당 출신 인사 100명과 유세를 하면서 그 4년 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그 현재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지지율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중도 보수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보로 자신의 그 스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만약 다시 집권을 하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를 찾았는데요. 그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타운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인재들을 원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미국 땅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등록 이민자 강제 추방, 경찰 군대 동원 이런 강경 발언을 이어왔던 트럼프 후보가 어제만큼은 노골적인 혐오 표현 대신에 합법 이민을 강조하면서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남미계 라틴계 유권자로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톤 다운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인데 중남미계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죠. 아시안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번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라틴계 유권자 비중이 높고 특히 히스패닉 남성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전보다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트럼프 후보가 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그 라틴계 유권자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그 체외 인공 수정 시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어제 타운홀 미팅은 여성 청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가 체외 인공 수정 그 시험 관악이죠. IVF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혔고 나는 체외 인공 수정의 아버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에서 공화당은 시험관 시술에 찬성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여성의 임신 중지, 쉽게 말해서 낙태권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50개 주 각 주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그 임신이 어려운 부부, 즉 출산을 원하는 이들의 시험관 시술 접근권을 좀 더 쉽게 폭넓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이런 IVF 시술 비용 모두를 100%를 정부 또는 보험회사가 다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런 공약까지 트럼프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성 유권자들이 자기 몸에 대한 재생산권 확대 문제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 점을 의식한 트럼프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해서 이런 체외 인공수정에 대해서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이 청중들이 이민자가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조금 뭔가 상당히 좀 누그러진 태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트럼프 후보의 행태를 본호라면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고무된 탓인지 예전보다 실수를 줄여야겠다. 너무 거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신중해진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플로리다주 그 유니비전과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과 같은 그 자신이 과격하게 주장해온 이슈에 대해서 정견을 밝혔는데 그 평소 같았으면은 국경을 무조건 폐쇄하고 불법 이민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경찰 그래도 모자라면 군대까지 동원해서 전부 다 체포하고 전부 다 추방하고 다시 재입국하면 10년 이상 그리고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처해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을 일삼아왔는데 어제만큼은 이주자들을 눈앞에 두고서 그런 험악한 말 대신에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범죄자 또는 마약상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상당히 누그러지고 그 원론적인 말로 일관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후보가 노동자들은 필요하고 그들이 들어오기를 나도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만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되고 미국이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굉장히 큰 이슈를 불렀던 그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IT 이주민들 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웃의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청중이 정말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한 발 물러서서 나는 단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그곳에 직접 가볼 것이며 그 상황을 살펴보겠다. 그런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완전한 새로운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신문에 있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후보가 그 여러 가지 압박성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특유의 그 엉뚱한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가운데요. 경쟁자인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그 대통령 후보의 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도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장점은 무엇이냐 네, 이런 네. 장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의 대답은 생존 능력이 그녀의 장점이다 이렇게 조롱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년 전 대통령 선거에 해리스 후보가 그때도 나왔는데 결국 경선 때 중도 하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과거를 거론하면서 그녀는 4년 전 경선에서 탈락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이 흘러서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리스는 미국에 끔찍할 정도로 피해를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트럼프 후보는 그 상당히 그 의리를 지닌 것 같고 좋은 면도 해리스가 갖고 있는 것은 같다. 그 해리스의 일부 발언, 특정한 방식의 행동도 좋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측면에서 해리스 그 후보는 미국에 매우 나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4년 전 1월 6일이죠. 이 의사당 폭동 사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Love Day, 사랑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아주 내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워싱턴 DC까지 왔고 그들이 온 이유는 내가 아니라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몰려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의회까지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행진했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요. 그 임기 가운데 당신이 실수를 저지른 적은 없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우리에게 강력한 국경이 있었고 경제도 훌륭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실수한 것은 다시 쓰지 않을 사람을 임명한 점이다 라면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했습니다. 이분이 그 자신을 배신하고 비난한 데 대해서 이렇게 앙심을 품은 거죠. 트럼프 정부에 있다가 반대로 돌아선 인물들은 다 내가 잘못 임명했다. 이것을 자신의 실책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작성한 승전 계획을 공개하면서요.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전쟁을 바로 다음 날 끝내겠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까지도 불사하겠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땅을 뺏기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주요 사항이 담긴 승전 계획을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북대서양 그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방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추가 침략 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에 여러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안보 조약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 밖에도 또 다른 승리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비밀이라면서 나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연설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해야 된다. 전투에서의 동결은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땅 그리고 주권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18% 약 5분의 1에 대한 그 영토 절대로 평화를 위해서 영토를 양보하고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과연 그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아침 LA 타임스가 한국으로의 역이민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고된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의 안락한 생활 속에서 은퇴를 꿈꾸고 있는 시니어들, 또 미국 생활에 환멸을 느낀 2세들의 이 한국 역이민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역이민을 가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느끼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서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숫자가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네, 한국 법무부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미주 한인은 47,4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엔 이게 35,501명이었는데요. 14년 사이 1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그런 해외 거주 한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왔는데요. 네. 2024년,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국적 재취득 사례가 4,203건이나 됐었는데 그중 미주 한인들의 사례가 그 60% 이상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379명 미주 한인들은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을 받았고요. 2013년 3,700여 명이 받았던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2배 이상 3배 가까이가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역이민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고국에서 좀 편안한 생활을 꿈꾸는 시니어들이 좀 많아진 데 따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 LA 타임스의 한인 기자 맥스 김 기자가 오늘 아침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실은 몇몇 한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좌태유 김 씨는 1990년 30살 나이에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 가족을 꾸려서 미국 시민으로 살다가 성인이 된 아들들이 미국에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자 3년 전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63살이 된 김 씨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사는데 그 스트레스, 슬픔이 뒤따랐다면서 항상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그의 아내 고창이란 지역의 은퇴자 커뮤니티로 옮겼는데요. 이 커뮤니티에 800여 명 주민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비슷한 이유로 그곳에 온 1세대 미주 한인 이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편의시설로는 온천, 골프, 탁구, 그리고 많은 산책로 등이 있다 하고요. 그렇게 김 씨는 그곳에서 서예를 연습하고 시를 쓰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63살 되신 분이 서예를 연습하고 시를 쓰면서 24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것도 또 고민이겠네. 한국의 지자체에서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쉴 새가 없이 굉장히 바쁘게 들볼까요? 아니요. 본인 스스로가 서예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엄청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아니 골프도 하루 이틀 쳐야 골프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루 종일 매일 친다 그러면 그것도 또 고민 아니죠. 아니겠습니까? 뭐 일주일에 하루는 골프, 하루는 서예, 하루는 뭐 탁구, 하루는 뭐 등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향수 때문에 지금 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또 다른 한인들은 또 단순한 그리움 때문에 한국에 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1960년에 한국을 떠나와서 테메클라에 살았던 80살 은퇴 간호사 차덕희 씨는요. 그리움이 아니라 지루함 때문에 한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하. 사실은 여기서 골프를 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아하, 그러다가 함께 골프 치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갔다 하고요. 차 씨도 그렇게 3년 전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나가서 대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대전에 가니까
활기차고 안전하다 느낀다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대중교통 시니어들이 쉽게 탈 수도 있고 또 무료이기도 하죠. 네. 결국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을 꼽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차 씨는 교회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하고요. 어딜 가나 맛있는 한국 음식도 널렸다 하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병원이 가깝고 저렴한 게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그건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차 씨는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는 과정 너무나 힘들고 짜증스러워서 차라리 병원 가는 시간 아꼈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회상하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사실 병원 갔을 때 그때만큼 언어 장벽을 느낀 적이 없다면서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은퇴 간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겠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퇴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 이외에 최근에는 또 다른 형태로의 여기민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젊은 층, 이 한인 2세들도 한국으로 가 생활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 미국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부모가 남겨둔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어린 시절 한국에 방문했던 그 생생한 기억 때문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의 도시적 편의시설에 이끌려 갔다고 하고요. 예. 또 일부는 이제 여기서는 소수계로 살아온 것을 거기서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이끌려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이 고령층이나 젊은 층들이 이제 한국에 가는 데는 그만큼 또 한국에서 이 미주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출산율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캠페인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걸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해외 동포 대표 부장은 이달 동포들의 귀환을 독려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한국의 인구 감소, 그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 LA타임스는 전했고요. 특히 미주 한인들의 경우에 중국이나 옛 소련 공화국 출신 한인들이 좀 제조업과 같이 쇠퇴하는 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하. 미주 한인들은 서구적 특성을 지닌 숙련된 근로자와 학생으로 기업, 대학들에 채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들에서요 직접 한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원주시 시장은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를 찾아서요 한인들에게 원주로 이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 예. 원주시 관계자들은 올해 말에 고령의 한인들이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그 도시에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그처럼 한국에서 이제 한인들을 유치해 오려는 건 그만큼 한인들이 오는 게 그곳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인하대에서 한인들에 대해 연구하는 이진영 교수는요. 나이든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가면 이제 부동산 사게 되고 또 한국에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한인들을 유치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 가게 되면 다 다 나와요. 한국에서 네.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살던 한인들이 한국을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기대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정말 그렇게 돈이 한국에 가서 쓸 만큼 많이들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네, 한국에 뭐 워낙에 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데 그거 살 수 있나요? 한국 가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은요. 지금 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요?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월세보다는 전세나 아니면은 집을 구매하거나 두 가지가 퍼센테이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안 들어가니까. 미국에서는 렌트비가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렌트비가 안 들어가는 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미주 한인들도 한국이 마음에 드니까 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이 또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발전 무지하게 했으니까요. 했죠. 네, 이민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여전히 석탄을 떼서 집에 열을 데웠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 대국이 됐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문화 강국도 됐고요. 이에 따라 많은 젊은 미주 한인들이 한인 2세들에게도 한국은 기회의 나라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어떤 시니어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제분들이 다 장성했잖아요. 어른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어야 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올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과 더 많이 접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미국에서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더 깊게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우선 좋은 점을 한번 꼽아 볼까요? 미국에서 소수계로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부분을 이제 한국 나가게 돼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자라온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더 이상 한국에선 눈에 띄는 그런 소수계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라바마주에서 자라다가 2016년 서울로 이사간 38살 크리스탈 김 씨는 처음엔 사실 그 느낌이 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는 딱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다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특별 비자 받아서 영어 선생님으로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도 경력을 쌓고 있다 하는데 걸어서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곳에서 국제 미술 전시회를 열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에 살면서 또 거기에 넓은 스튜디오, 로프트 렌트비로 약 $650 정도 지불해서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 편의점은 또 밤새 영업하다 보니 그런 편리함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궁금합니다. 자신은 괜찮다, 여기가 좋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넓은 스튜디오 로프트 렌트비가 한 달 $650요. 그러면 미국 LA에 따지면 엄청나게 싼 가격 아닙니까? LA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도 자꾸 서울하고 비교하면 또 안 되는 건데. 근데 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뭐 좋은 점만 있을 것이다라고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힘든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항상 따뜻한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1970년대 한국 사회가 미국의 이민자들을 시기, 존경,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맞아요. 오늘날에도 미주 한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역시 갈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주 똥포라 그랬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때. 그때 한국에 나가면 나보고 미국에서 똥포들이 뭘 그렇게 말들이 많냐고 그러고 네. 뭐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러고 그랬어요. 네. 특히 일부에선 지금 미주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지적했는데요. 네.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스카이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 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에 반면 미국에서는 좀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학교에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한 목사의 말을 신문은 실었습니다. 이러한 특권 때문에 미주 한인들이 버릇없는 기회주의자다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지적했고요. 상황이 어려울 땐 나라를 떠났다가 맞아요.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돌아오는 맞아요. 마치 순조로운 그런 좋은 날씨 속에서만 활동하는 한국인이다라는 설명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고창에 있다는 김 씨도 비슷한 시선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편견, 대화 중에 무작위로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도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되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인들은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 영원한 외국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백인에 비해서는 또 한인들한테 훨씬 많은 걸 기대한다 하고요. 한편으론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하려고 하면 오히려 백인한테 역차별 당하는 백인을 더 취직을 네. 이렇게 잘 시켜주는 그런 일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우리가 일해서 번 돈 얼마나 많은 돈이 한국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지만 그런 거 네. 생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했고 또 미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 넓거든요. 그거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미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과연 돌아가는 게 옳은 건지 여기 있는 게 옳은 건지 네. 조금 더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이렇게 누가 우세하다 미리 뭐를 좀 예상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는 뭐 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도 돌아보면은 이렇게 박빙인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내로우하게 이렇게 좁게 선거를 하는 것도 없었고 여하튼 아시다시피 20개 주는 해리스가 이기고 23개 주는 트럼프가 이기고 7개 주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결판을 내야 되는데 7개 주의 그 지지율 놓고 볼 때 우열이 점점 좁혀져요. 점점 똑같아집니다. 예. 그리고 대개 중서부 쪽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좀 해리스가 유리했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나 네바다는 이제 트럼프가 유리하게 약간씩 우세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마저도 거의 그냥 같은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자꾸 수렴해 갑니다. 지금 한 18일, 17일 남겨놓고서 더욱더 그런데요. 지금 해리스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초조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도 그 캠프에 좀 연결이 돼가지고 리포트를 보는데 네. 그래도 아직 2주 이상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엄청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놓고 보고요. 트럼프 쪽은 이미 트럼프의 지지율은 빠지진 않고 고정이 돼 있는데 해리스 쪽은 지지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안 올라가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10월 첫 주서부터는 막판까지 가는 이 흐름은 헤드라인은 점점 더 트럼프가 더 많이 주도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봐가지고서는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좀 유리하게 흐름이 되고 있다. 지금 보는 판세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 19일 남았는데요. 이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이게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해리스다, 트럼프다. 우리 특히 이민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 이전에 네. 미국이 백인들만의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인종주의라는 측면이 우리 눈앞에 확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서 이 선거를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좀 불안해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17년, 18년, 19년, 20년 4년 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이 해나가면서 우리가 꽤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책의 차이가 있고 뭔가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 겪은 걸 보면은 그래도 점점 미국이 백인만 우월한 게 아니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보편 가치를 놓고 이민자들도 열심히 같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뭔가 변수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변수는 없고 변수라 그러면 저도 가느다랗게 좀 기대하는 거는
뭐 이제 남은 거는 트럼프가 뭔가 크게 실수하거나 뭐 막말을 하고 잘못해가지고 뭔가 판이 흔들리는 거 아니면 무슨 변수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별로 예측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카멜라 해리스가 갑자기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멜라 해리스의 처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해리스를 보고서 민주당 쪽에서 모아오는 돈을 다 갖다가 큰 틀의 선거운동만 했습니다. 큰 광고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만 했으니까 이 경합주 좁은 데 가가지고 한국어, 중국어, 다른 남미계어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표심을 공략하는 이런 돈이 필요했는데 이걸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리스 쪽에서는 각 지역의 아시안들, 히스패닉들, 블랙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애리조나나 조지아나 미시간에 빨리 가가지고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으니까 표심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계속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준비되는 기간이 너무 작았었다. 해리스가 지지율의 흐름만 받았지 거품 지지율을 표심에 연결하는 데에 너무나 속도가 늦고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막판에 좀 이렇게 그 흐름을 뺏기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8년 전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 4년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었을 때 그때도 뭐 사실 초박빙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그야말로 초박빙이다라는 그런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리스 후보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거 이제 보름 놔두고요. 되게 여기에 집중하면 좀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7, 8개 저널을 보고 전체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런 그 평가 보고 그다음에 각 캠페인 캠프의 모습들을 보면은 요 막판에 가면 보는데 이게 이 미국 사회 분위기가 지난 그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어려워진 그래서 자꾸 이 경합주의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가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는 표심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나와서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설령 부통령이었지만은 나는 새로운 게 뭐가 있겠다라는 거를 경합주에서 부동층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잘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충분히 전달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토론회 하자는데 뭐 트럼프가 그거 뭐처럼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으니까 어젠가는 박스 뉴스는 일방적으로 이제 트럼프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까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47대 대통령은 어쩌면은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주 특화된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예측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시나요?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굉장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크죠. 입법은 각 대도시에 있는 마이너리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미국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던 주류 우파 보수들이 아시겠지만 6대3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트럼프 때 3명을 사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균형이 있고 지식인이라면 대통령이 보수가 5명이고 진보가 4명이면 그러면 진보가 하나 빠지면은 5대4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6대3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법부는 완벽하게 보수 우파가 장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행정부를 잡으면은 이제는 보수 우파가 이 나라는 우리 거로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이민자나 이런 소수계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저는 이번 선거를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진짜 집중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가져야 될 이번 선거에 대한 다른 시각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